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유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주식시장 전망보다 유가 전망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가의 장기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구간마다의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우상향 트렌드가 쭉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1, 2차 오일 쇼크 시기에 지금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그 당시 한 120, 130까지 올라갔다. 우리가 08년도에도 130대까지 올라가는 걸 경험을 했었고요. 전쟁 발발 이후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서 그냥 업앤다운 정도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합리적인 투자 대안으로서 롱텀리 갖고 가기에는 좀 되게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유가 전망은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크게 이제 세 개의 기관이 있죠. 하나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오펙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EIA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죠. 그리고 IEA, 국제에너지기구, 이렇게 세 개가 유가 전망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참조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입장 차는 있어요. 뭐냐면 오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한 20몇 년간 계속 봐온 경험상 얘네들은 항상 우상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IEA,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럽에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전망하는 데 있어서 IEA는 좀 약간 네거티브한 전망을 하고 있고, 오펙 같은 경우는 항상 불리시한. 물론 지난 8월 달에 이제 오펙이 올해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EIA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펙과 IEA의 어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전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 상황의 바람의 투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펙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IEA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유럽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 오일앤가스를 소비를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EIA 입장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율을 감안하게 되면 오펙 유가 같은 경우 강세로 가게 되면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물론 생산 기업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약간은 뉴트럴한 입장을 좀 많이 견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 세 개의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숫자의 절대값을 신뢰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들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게 업이냐 다운이냐를 얘기하는 그 정도 상황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 좀 상이한 전망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수치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서로 이게 의견들의 악유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 같은 경우도 세게 보다가 8월 달에 좀 전망치를 좀 낮췄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낮췄어?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결국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수요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중국의 수요는 꺾이지 않는다라고들 오펙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중국 내부의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CNBC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가솔린 디맨드 피크는 25 또는 26년도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내후년부터는 확실히 중국 쪽에서는 꺾인다라고 CNBC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를 놓고 보게 되면 줄어든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 7월 달까지 데이터가 아직 그것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YY로 마이너스 2.5% 정도 줄었죠. 그리고 정제 처리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처리량이 더 한 0.7%포인트 정도 더 줄어들었는데요. 8월 달은 이거보다 더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제 처리량이 줄게 되면 원유를 많이 사올 이유가 없겠죠. 과거의 중국의 패턴을 보면요. 유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원유 수요를 많이 늘립니다. 근데 이 원유 수입량이 정제 처리량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전략 비축유 개념으로 이제 리저브 해놓는 패턴들이 지난 20년간 동일하게 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러한 움직임도 사실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제 브렌트유가 70불 언더로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언제 기점으로 70 언더로 떨어졌냐면요. 21년도 5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70불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21년 5월달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수요가 세게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아니었던 거고 지금 중국의 상황은 뭐 그때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우나 어쨌거나 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 시기의 수준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분이 약간 지나치게 과잉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70원으로 계속 갈 거예요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도 쉽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중국에게만 적용되는 이슈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북유럽 3국이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쪽인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신차 판매량의 거의 한 85% 이상이 전부 다 전기차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이죠.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전기차 EV 판매량이 증가하긴 했으나 분명히 빠르게 증가하긴 했으나 이게 가솔린 소비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컨카 개념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장거리는 가솔린 그리고 이제 단거리는 전기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소비가 생각만큼 줄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가솔린 가격이 미국 평균 대비했을 때 거의 70-80% 이상 높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개연성 분명히 있습니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EV 비중이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의 일간 가솔린 소비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전기차 충전량을 같이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왜 그렇게 돼? 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내연기관, 가솔린 차량의 번호판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라이센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주고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기차 가격도 싼데 그리고 내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바로바로 등록이 되니까 바로바로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기차 보급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세컨카의 개념이 아니라 메인카로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기준으로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그러니까 전체 차량 대비했을 때 전기차, 뭐 PHEV까지 포함했을 때는 이게 45% 거의 이제 조만간 50%를 찍을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한 1,100만 대 정도 올해 팔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할 것 같고요. 중국의 정책이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뭐 늦춰질 수는 있을지라도 내년 정도면은 내연기관을 앞질 개연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솔린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한번 산정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2리터 정도를 일반 승용차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전기차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일간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40만 5천 배럴 정도의 가솔린 소비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하루에 한 1,7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리파이닝을 하는데 원유를 리파이닝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뭐 LPG도 나오고 가솔린, 디젤, 캐로, 벙커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100개 집어넣었을 때 가솔린이 얼마가 나오나라고 하게 되면 대략 23.6% 정도가 나옵니다. 24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솔린 소비가 40만 5천 배럴 정도가 줄었어라고 하는 거는 원유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요. 172만 배럴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 정제철이량이 대략 10% 정도에 달하는 물량이죠.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정제 처리량을 줄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젤은 주로 산업용으로 쓰이니까 중국 경기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디젤 수요는 꾸준히 발생할 것이고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솔린 때문에 처리량을 줄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급부로는 중국의 잉여 가솔린이 이제 외부로 나오겠죠. 수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솔린 국제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가솔린을 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을 좀 줄이게 되는 효과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연간으로 중국이 전기차가 1,000만 대 정도가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간으로 가솔린 소비량이 대략 한 13만 3천 배럴 정도 빠지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CNPC도 25, 26년도에는 중국이 가솔린 디맨드 피크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이 과거처럼 유가가 빠졌다고 해서 원유 재고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의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한 니즈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단은 사우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국가 개조 2030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2030년까지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겠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 한 5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가스전 개발을 위한 자프라 프로젝트 3천억 달러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인데 그러면 현재 사우디의 외환보유고는 얼마야? 라고 하는데 지금 한 4,200억 달러. 그러면 이전 고점 때는 얼마였어? 2014년 7월 유가 폭락 전이었죠. 이때가 대략 8천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우디 외환 보유고는 그때보다는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략 4,200~3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현재 투자해야 될 부분들, 특히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주 인구를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줄이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 기사나 확인된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IMF가 사우디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유가 수준은 95불 내외 정도를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재정이다라고 하는 말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넷 밸런스 수준, 그러니까 자금의 유입과 자금의 아웃풋이 거의 돈이 되는 정도 수준이 95불 내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브렌트 같은 경우가 계속 70불 하다가 이제 어제 깨졌는데요. 그 정도면은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투자를 많이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자 그러면 사우디가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이긴 합니다. 뭐 올해 4분기부터는 원유 생산을 일정 부분 늘리는 쪽으로 합의를 봤으나 그것이 약간 좀 지연되는 상황은 맞고요. 근데 사우디가 25, 26년도에는 신규 유전 프로젝트들에 대한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우디의 원유 감산 지속 정책은 올해를 끝으로 25, 26년도에는 진행이 되기 어렵다. 왜? 신규 원유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더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이제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오펙을 제외한 미국이라든가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펙 내에서도 이라크 같은 경우가 생산량을 계속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균형 오펙 내에서도 합의된 의결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사우디도 증산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적어도 2025, 26년도까지는 유가는 세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유가로 인한 투자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분명히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 말씀 드렸었던 거는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수요가 이렇게까지 빠질 것이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전기차가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못 판단했다 부분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약간 저도 좀 비껴가자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나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중국
미국의 수요 감소 부분,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인도의 수요 증가 부분을 이야기하는 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인도의 원유 수입량은 중국의 한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가 아무리 빠르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중국의 감소폭을 메이크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사우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치킨 게임을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힘들더라도 추가적인 감산을 또 유지할 것이냐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시기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하향 안정화된 정도 추세, 70불 내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